소개가 좀 빨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순서가 바뀐 줄 알고 좀 당황했는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용준입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공부하시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뭔가 참신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늘상 우리가 아무 고민 없이 사용하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구성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등장 배경, 그 다음에 특성과 역할, 그 다음에 정리 삼아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이거 뭐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빅데이터 분석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상당 부분 빅데이터 분석은 또는 빅데이터는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고, 제품, 솔루션, 툴, 기법 이쪽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저도 개인적인 관심으로 이게 뭐 빅데이터면 뭐든지 알아서 다 될까? 이런 쪽에 생각을 하다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중요하다니,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 지금 오늘 얘기는 그런 정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서로 다른 얘기들에 대한 정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는 사실은 100% 겹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빅데이터는 또 별개의 얘기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안에서도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사람의 부분은 또 일부인 것 같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여기 데이븐포트 교수 그리고 뭐 DJ 파틸이라는 이 사람들이 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섹시한 잡이다 하는 이 아티클을 계기로 해서 크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됐죠. 여기서 이제 섹시라는 도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섹시라고 얘기했느냐? 뭔가 좀 새롭다라는 의미로 한쪽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한쪽으로는 일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학문적인 개념이나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다른데, 여하간 하는 얘기들에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조금 높은 대접을 받는, 높은 포지션으로 인정을 받는, 그리고 공부를 좀 많이 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기에는 심지어는 뭐 해킹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도 포함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그래서 뭔가는 좀 새로운,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사실 들여다보면 그래서 어디까지 좀 추상적이다 이거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등장 배경은 데이터의 증가 뭐 등등등 하는, 지금 빅데이터 얘기의 출현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하고 거의 겹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10여 년 이상 머신러닝이나 뭐 인공지능 쪽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좋아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동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자료를 하나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시점은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관심들이, 그리고 또 이 용어에 대한 언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이 시점이 뭐하고 겹치느냐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거하고 거의 정확하게 겹칩니다. 자, 이 자료는 구글 트렌드에서 빅데이터라는 한글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한 사람들의 그 검색 건수의 추이죠. 보시면
지금 2013년 7월, 올해 7월쯤에 국내에서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거의 피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도 뭐 몇 달이 좀 지났는데 그 사이에는 좀 관심이 주춤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관심이 주춤해져 간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작업들은 아직은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게 새로운 개념이라고 거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7월까지 꾸준히 늘어났고 이제는 새롭지는 않지만 뭔가를 써먹어야 되는 시점으로 넘어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지역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영문으로 검색을 했을 때 구글 트렌드에서 핫하게 보이는 부분은 지역적으로 보면 미국이죠. 그죠? 누가 봐도 바로 이 미국이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제일 핵심이구나 하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뭐 크게 3가지 정도의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떤 자격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분석할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키울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뭐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로부터 혜택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기업이나 기관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부에다가 데이터를 분석할 고급 전문가들을 다 둘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그 3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말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 먼저 이제 할 얘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사람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한다 했을 때보다 좀 더 와닿는 게 어떤 사람들 실제 예를 좀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사람을 뽑아봤습니다. 여기 DJ 파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1번 타자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1번 타자로. 이 사람이 어디서 일을 했었냐면 링크드인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를 자기가 처음 만들어냈고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컨퍼런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해서 그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재밌는 게 2011년에는 포브스에서, 잘 아시는 포브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랭킹을 매겼는데 거기서 2등으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일이라는 게 결국은 링크드인에 그 사람 추천해주는, 그죠? 알만한 사람들 연결시켜주는 그쪽 일을 해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나름 유명세를 타게 된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그 자세히 들여다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분은 대학 교수 출신이고, 그죠? 전공을 한 내용을 보면 비선형 역학, 뭐 카오스 이론, 수리적 기후 예측 이런 걸 연구를 학교에서 하고 실무에서 쓰다가 근래 하고 있는 일은 전산하고 사회과학을 더해서 뭐 안보에 관련된 분석, 그죠? 그리고 생화학 무기 확산 방지 이런 것들을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면 아주 특정 분야에서만 업무를 할 것처럼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전혀 엉뚱한 분야에까지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름은 뭐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캠프에서 빅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그 성공적인 캠페인을 이뤘다라고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팀의 그 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죠. 그래서 유명해졌던 분입니다. 어디 출신이냐면 엑센추어에서 뭐 CRM 캠페인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가 오바마 캠프에 합류했던 분이고,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공익 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또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에 벤처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아마 하비에르라고 읽을 것 같은데 하비에르 코노트, 이분은 그 보험 계리사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경합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캐글에서 경합을 해서 상위의 랭크가 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된 사람이죠.
원래는 데이터 분석 중에서도 뭐 머신러닝 이런 복잡한 거는 안 했던 사람인데 이 캐글에 도전을 하면서 랭킹 컴피티션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등수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상위에 입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보유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스스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기업이 뭐 구글도 있고 이베이도 있고 그 다음에 EMC도 있고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안했던 오페라 솔루션스에도 몇백 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뭐 IBM에도 수학자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기능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큰 기업들이 요새는 대부분 그리고 또 그 큰 기업들은 많은 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확보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보유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이제 숫자들은 우리가 질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누가 몇 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숫자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런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는 컬처라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데이터를 고도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양복 입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멋지게 내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컨설턴트들하고는 분위기가 조금은 다른 분들인 것 같아요.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 끝에 계시는 분 같은 저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분위기, 그 허름한 옷에 수염도 안 깎고 막 이런 분들, 뭔가 좀 그 어느 한쪽으로 막 쏠려 있는 그 일종의 그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과학자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더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전통적이고 관료적인 문화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과연 잘 궁합이 맞을까? 그죠? 대부분의 그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도 하나 생기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이분들이 사이언티스트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게 적어도 한 50% 정도는 절반은 과학자, 탐험가, 발명가의 캐릭터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미에 몰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실리콘밸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을 하는 어떤 핵심적인 그 공장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장의 돈보다는 더 크게 만든 나중의 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런 사이언티스트한테 줄 수 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는 생각이 어떤 그 당장의 월급 페이롤 이거 자체보다도 뭔가 걸작을 만들어서 자기 유명세를 타고 자기 기업도 만들고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우리가 하이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해서 그 사람 컨트롤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같이 일을 하지만 뭔가 더 거창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염두에 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조직 안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은 IT 스태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왜? 데이터를 IT 스태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분석한 결과를 비즈니스 매니저들하고 또는 경영진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자들, 현장에서 그 판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생산을 하는 사람들하고 인풋을 받아야 되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해주고. 자, 이런 측면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요구되는 건 상당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팀워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강점이 있는지는 조금 물음표가 있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이어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다 이거죠. 그랬을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도 궁금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은 애티튜드하고 인내심, 그 다음에 호기심이에요. 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잡이 실제로는
단추 하나 누르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데이터를 보고 의미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난 노가다죠. 소위 말해서. 이걸 견뎌낼 수 없으면 그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지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콜럼버스의 호기심하고 그다음에 콜럼버가 아니구나. 콜럼보의 그죠? 형사 콜럼보의 인내심.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요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킬셋은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넓은 부분을 다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다 공부할 생각도 없고 이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 하둡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이썬, 그 다음에 하이브, 그 다음에 몽고DB, 그 다음에 NLP까지 전부 다 해야 된대요. 그런 사람도 몇 명 있긴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영어가 너무 많아서 한국말로 좀 정리를 해서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제일 중요한 대목이죠.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분석한 결과를 표로 만들어내는 거 다음 스텝. 의미를 파악을 해서 말이 안 되는 패턴은 버리고 말이 되는 패턴은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해석을 달아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이 과정에 필요한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은행 업무를 전혀 모르는데 은행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아이고 넌센스죠. 말이 안 돼요. 뭐 분석 결과를 해석할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교양과 상식 상당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조차도 상식이 부족해서 못 보던 부분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각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인문학적 또는 사회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또 상당 부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팀 스피릿,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이게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지만 그 베이스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영어가 돼야 되더라고요. 영어가. 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툴,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습득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뭐로 돼 있냐면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독립 컨설턴트들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더뎌지니까. 이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여기 물음표 쳐놓은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쉽게 부족할 수 있는 대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보면 그 통계, 수학,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문적인 지식들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경영학이라든지 산업공학 같은 부분들이 얹혀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죠? 이 사진에 있는 분은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데 쓰면 그 웹 URL 같은 것들을 단축해갖고 짧게 표현해 주잖아요. 그죠? 그걸 하는 비틀리라는 회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유명한 분인데 이 양반이 한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널드다. 좀 약간 뭐 막된 표현으로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도 쓸모있는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커 정도의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구 통계적인 구성을 가지느냐 이것도 흥미있게 볼 만한 대목인데 이걸 또 조사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대부분이 남자가 많아요. 그리고 나이는 25에서 44까지가 압도적으로 많죠. 젊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드워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직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숫자를 싫어하는 서구 사람들보다는 아시아계, 인도나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인종적으로. 페이롤은 월스트리트에 근무하는 것만큼은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페이를 받는다. 그죠? 수억대 연봉 받는 거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대목이 하나가 뭐냐? 이게 젊은 사람들 많다는 건 얘기는 오래 할 일은 아니다. 무지 지치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돈 얘기도 재밌습니다. 돈 얘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받는 연봉이 어느 쪽에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결국 어디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돈도 좀 벌려면 어디에?
핫한 마켓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북미에 거주를 해야 일거리가 많으니 그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능력이 있으면 모일 수밖에 없고, 그죠? 벤처가 많은 그런 쪽에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재미있는 특징도 있네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규모가 작으면 그만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적고 결과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여기에 많이 남아있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기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만들어내냐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오프라인 어널리시스, 두 번째는 프로덕트를 임프루브하는 거, 세 번째는 데이터 프로덕트, 세 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하나는 원오프 분석, 두 개는 프로덕션 시스템 형태의 분석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오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장님이 야, 우리 경쟁사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데 얘들이 하고 있는 프로모션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시장의 판세에 영향을 줄까? 이러면 신나게 분석을 해야겠죠. 그 답은 한 번 만들면 끝이에요. 그죠? 이런 류의 분석이 애타한 분석에 대응하는 게 원오프 분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의 데이터 분석가들이 많이 시달려왔던 부분이죠. 깊이 있는 분석은 못했지만. 또 하나는 아마존의 레코멘데이션이나 사기 적발 시스템을 카드사에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들, 이게 이제 프로덕션 시스템이죠. 이런 형태의 시스템들을 만들고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 게 또 한 덩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닷컴 회사들, 링크드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갔을 경우에 데이터 프로덕트라고도 말씀들 하시죠. 자, 원오프 분석의 예는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구글 트렌드에 나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머니, 러브 이 둘 간의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관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훑어본 겁니다. 자, 이런 거 들여다보면서 야, 요새 최근에 보니까 머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러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이런 이런 패턴을 보인다면 우리 회사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해나가는 게 이제 대표적인 원오프 분석이 되겠죠. 자, 기존의 데이터 분석가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하는 측면인데 사실 이걸 나누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주로 대용량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알고리즘들을 편집해서 새로운 것도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상은 사실 따져봐야 그렇게 큰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데이터 분석은 오래 했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저도 좀 생소해요. 근데 이 용어를 쓰면서 차이를 굳이 생각을 해본다고 봤을 때 최근에 얘기하는 DAD가 힌트를 약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게 디스커버하고 액세스, 디스틸 이거의 약자를 DAD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스커버하고 액세스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스커버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거냐 분석에. 여태까지 거래 데이터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은행에서 입출금 데이터,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가입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정적이거든요. 고객이나 상품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는 굉장히 제한적인 데이터인데 그 외에 밖에 있는 소셜이든 또 외부 통계든 그걸 어떤 걸 끌어다 붙이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할 거냐를 찾고, 그죠? 디스커버, 그다음에 액세스. 그게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분석할 수 있게끔 직접 끌어오는 작업까지 여기까지 가능한 사람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적인 관점은 좀 다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 퀀트를 하시던 분들도 또는 데이터 분석하던 사람들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별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다고 해도 기술 중심인 사람, 그 다음에 도메인 중심인 사람, 그 다음에 분석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얘기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여러 사람이 섞여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만드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만큼은 남들의 얘기를 그대로 종합하는 한다기보다는
그 나름의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분석 자체를 즐기는 데이터를 즐기는 데이터를 게임처럼 가지고 노는 사람들보다는 기업이나 조직 입장에서 필요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조직에 기여할 사람들이 훨씬 더 필요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축을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봤어요. 분석 자체를 중시하는 사람, 이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죠? 분석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조직에 얼마나 기여가 클까, 그리고 얼마나 그 조직에 오래 있을까는 조금 물음표겠더라. 그리고 결과를 활용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좀 더 높은 시장 가치로 보유해야 될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실력자들이, 예를 들면 3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초보자, 그 다음에 똑같은 우리가 그 1억의 돈을 주고 한 사람을 1년 동안 쓴다고 쳤을 때 3명의 초보자하고 한 사람의 고급 기술자를 썼을 때 누가 더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이름 안에서는 3명보다는 1명이 훨씬 더 쓸모가 많을 것 같다. 조직에서. 그죠? 이런 부분은 최근에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조직적으로 양성을 하겠다는 국가적인 움직임, 사회적인 분위기, 그거가 조금 어떻게 보면 넌센스인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생각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 아니냐. 적어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수요 공급 전망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숫자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넌센스긴 한데, 맥킨지의 미국 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 인구에 맞춰서 환산을 해보면 대충 수만 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또 수만 명이 모자라는 게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대략 보면. 그런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같은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아닐 것 같다. 수만 명씩이나 저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디 가서 구해올 거냐? 지금 구해올 수 있는 현실적인 소스는 대학원이에요. 그것도 주로 미국에 있는 큰 대학원들, 그죠? 경영대학원이든 아니면 그 뭐 통계학과든 전산과든 이런 곳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부가 실리콘밸리에서 그 사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내 상황 측면에서 봤을 때 분석과 확보, 양성 이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분석이 진짜 쓸모 있는 수준까지 나오는 거예요. 단지 그래프 몇 개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고급 스킬을 요구하고, 그런 고급 분석일수록 인적 요소는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루 이틀에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상당히 좀 이상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공급이 뭐 수요가 일시적으로 많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필요 없어지면 그 대책이 없는 그런 문제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분석 수행 주체를 누구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 돈을 낼 사람들,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사람들이 내부에다가 이 인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외부에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선택이 필요하다. 일회성 프로젝트로 진행할 경우에, 그 다음에 지속적 프로세스로 가져갈 경우, 그거를 내부 역량으로 아니면 외부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피스 디포나 테스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마존이나 링크드인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볼 필요 있다 이거죠. 다 큰 회사들이지만 오피스 디포나 테스코 같은 경우는 분석을 아웃소싱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기본 정책으로. 그런데 아마존이나 링크드인은 인소싱을 하죠. 왜? 회사 정체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도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보입니다. 결국 전문 회사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양성상 고려사항으로 제일 첫 번째는 제 생각은 품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고려사항은 해외 인력 활용이라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해외 인력 그 활용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고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거나 또는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제 여담이 될 수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개인적으로 행복할까? 이게 참 힘든 작업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 정말 단순 반복 작업이 많고 뭐 밤 늦게까지 일하는 일도 많은데, 이게 그 평생 두고 할 일은 아니라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그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특수한 천재들을 모아놓고 하는 개념으로 갔을 경우에 조직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은 든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무슨 거창한 얘기라기보다는 남들이 하는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분석가임에는 틀림없는데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죠? 그리고 그 DAD라는 측면에서 디스커버나 액세스라는 부분 조금 다른 스킬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여전히 막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빅데이터에 있어서 실제로 그게 가치를 내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활용이 그만큼 더뎌질 수 있는 마틀렉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 많이 만들어지고 그 더 좋은 방향으로 빅데이터 그 붐을 끌고 나가는데 그 기여를 할 수 있게끔 기대를 해보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